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오늘부터 영양교육으로 공부를 새로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영양교육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뭐 생애주기라든지 고급 영양학 같은 것들을 접근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식이에요. 이쪽에 대한 것이 뭐 자연과학이나 이런 쪽으로 나간다면 여기는 인문과학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딱 맞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 시험 입장에서 보면 출제자의 의중을 파악해야만 제대로 된 답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고, 많은 과목 중에 특별히 이게 그래요, 그죠? 그래서 조금, 근데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또 거기서 또 청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숨차라. 자, 오늘도 수업을 할 때 영양교육은 이제 많은 예시들을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똑같이 복잡하고 이제 막 혼돈스러운 것들이 초반에 나옵니다. 오늘 셋째 시간쯤에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없으면 다음 주부터 그 영양교육의 이론에 대한 것들을 할 때가 되면 똑같은 개념을 이론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알고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볼 거고, 먼저 차례를 보시면 영양교육이 개론부터 해서 이론 쭉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의 내용이 쭉 나오죠. 그래서 요것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프린팅을 해서 단원별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실게요. 교재가 아니고 프린트물에 영양교육의 단원별 목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교육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라고 했을 적에 오늘 하게 되는 영양교육의 개요는 기본적으로 영양교육의 개념, 그리고 왜 영양교육을 이렇게 하게 됐는지, 우리 주변의 환경의 변화가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영양교육의 방향은 어찌 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거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이론과 실시 과정이 제일 사실은 핵심이죠. 할 것도 제일 많고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에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할 것 같고, 그리고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론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영양교육은 영양 문제나 그 요구들을 알아본 후에 그걸 알아보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교육자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보는 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기본은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영양교육이라는 것이 별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회과학이나 행동과학이나 또 소통에 대한 분야,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것들이 미리 발달된 이론이 있는데 그거를 영양에다가 접목을 시켜봤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더 이론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용할 것이고, 그런 교육 분야에 적용되는 이론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알아보는 단원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수 설계는 다 이제 정해지고 교육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할 것인지를 미리 설계를 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좋은 수업을 위해서 수업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냥 막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수업의 목표는 무엇인지 정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교수 매체를 사용할 것인지, 수업 과정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효과를 확인할 것인지, 평가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직접 설계를 해서 순서를 정해가는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3단원이고, 그리고 영양교육의 방법은 대상자 수준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의의를 두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뭐 강사를 한 명을 두고 대중을 할 거냐, 또 아니면은 뭐 패널을 여러 명 두고 그 사람들이 강연을 하고 듣도록 하고 뭐 질문을 하는 과정을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고자 하는 교육이 어떤 교육 방법이 더 좋은지를 설정한 다음에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매체와 미디어입니다. 매체와 미디어는 이제 주제가 정해졌을 때 그 학습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일단 교육 내용 구성하고 방법을 선택한 후에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 매체를 활용한다. 그래서 교육 매체는 이제 중간에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지금까지 했던 전반적인 것들은 교육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6번째가 바로 영양 상담이 이제 나옵니다. 상담은 영양 교육 속에 들어있는 개인에 대한
지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에 관련된 것이 영양 상담이고 1대 다수를 우리가 영양 교육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양 상담도 교육에서 배웠던 이론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7번째 대상별 영양 교육은 생애 주기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기관별로, 기관이라 함은 뭐 보건소에서 하는 거, 학교에서 하는 거, 병원에서 하는 거, 이렇게, 그죠? 직장에서 하는 이렇게 기관별로도 나눌 수가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교육의 방법과 주제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국가적으로 이 영양에 대한 정책을 어떤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영양에 관련된 게. 근데 그걸 어느 부서가 하고 있는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내용들이. 이게 질병관리청인가? 뭐 보건복지부인가? 식약처인가? 이제 이런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영양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서인데, 어떤 부서가 무엇을 진행하는지, 그런 것들과 또 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텐데, 오늘 수업은 영양교육의 개요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8단원을 갈 거예요. 8단원에 가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영양에 대한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행사, 뭐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생활 지침 같은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은 또 어떤 부서에서 만들었나,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영양교육을 하는데, 이 내용이 영양교육에만 쓰여지는 게 아니고 생애주기에 가서도 이 부서라던 것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한번 훑어보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과 8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고, 시간이 되면 이제 이론을 볼 텐데, 이론을 살짝 맛배기만 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계획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 이제 갈게요. 교육에 대한 문제는 해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거를 바닥에 이렇게 까는 거죠. 이 영양학이라는 걸 하는데 이 사회에서 어떤 기반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지에 대한 기초가 오늘 배우는 거고, 그 교육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것이다. 근데 방법을 하다 보면 너무 속상한 게 답이 딱딱 안 떨어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요 답이 될 수도 있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 답이 될 수도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좀 어떨 땐 하다가 화도 막 나고, 저도 막 얘기를 하다 막 꼬여요. 그게 또 왜 그런가 하면 이 개정판이 되면서 두 가지 이론이, 같은 이론이 두 가지 그림으로 공존을 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 보면 두 가지 이론 자체가 지금 두 가지 그림이 같이 가고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되면 우리 이걸 다 해야 돼. 근데 또 좋은 점은 뭐냐면 두 개에서 약간 다른 점이 있으니까 두 개로 가겠죠. 이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라 말할 수 없는 거는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지, 시험에. 그죠? 이것이 답이 될 수도 있고 저것이 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항은 내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딱 맞는 것만 하는데, 흐름은 점점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원론과 또 약간 개정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은 어떤 게 주로 헷갈려 할까요? 두 가지가 틀리게 되는 부분들일 거잖아. 그럼 근데 문제는 거기서 절대 안 나와. 근데 내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너무 하지 말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물어볼 적에는 공통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만 답할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난 너무 고달퍼라고 고민을 너무 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막 딜레마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오는데, 그거는 어찌할 수 없는 게 2021년, 올해는 안 나왔는데 2021년에 초반에 영양교육이랑 영양학이 신간이 대거 쏟아져 나왔어요. 책들이. 다 개정판이 나왔어. 그러면서 영양교육도 나왔는데 신간 두 개가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이제 유수한 선생님들인데 찾아가 보면 참고로 했던 레퍼런스가 2005년 거를 쓴 선생님은 그냥 2005년 거를 가져다 또 쓰신 거야. 근데 한 선생님은 이제 2015년 거를 갖다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버렸지.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선생님들이 만약에 한 권의 책만 갖고 있는데 둘 다 작년판이야. 근데 안에 쓰여 있는 자료들을
그 교수님은 2005년 거를 썼고 2015년 거를 썼는 걸 가지고 있는 걸 비교를 해보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난 이것만 할 거야. 그럴 수도 없잖아요. 두 개 다 볼 텐데 그 두 가지가 나올 때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단원은 이제 영양교육입니다. 영양교육은 아까 얘기했듯이 영양교육과 상담으로 이렇게 구분을 일단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양교육과 상담 괄호 번호로 1, 2가 되어 있는데 정의를 먼저 보자면 영양교육은 둘 다 일맥소통하겠죠. 보시면 개인이나 집단, 여기서 영양교육은 개인과 집단 둘 다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이해하고 또 학습한 지식을 실생활에 실천하려는 태도를 번영하여 스스로 행동을 연결시키게 도와주는 과정을 우리가 영양교육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약자로 KAB라고 얘기를 해요. 약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지식의 knowledge하고 그 다음에 태도, attitude하고 행동의 behavior라고 해서 세 가지를 KAB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생활, 예를 들어 내가 채소를 먹어야 된다. 먹는 것을 교육하고 싶다. 그러면 채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채소 요리를 잘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지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큰 카테고리로 보면. 그 다음에 태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 이 사람이 피교육자가 흥미를 유발하고 개선을 이제 하려고 하는 의욕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태도를 갖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습관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적인 이제 영양 교육에 대한 기본이다. 그래서 KAB가 아주 오래된 영양 교육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출발을 했다. 그래서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행동, 그 각 요인과 관련된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도록 계획된 교육 과정을 영양 교육이라 하고, 이거는 너무 이론이라서 그냥 쭉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영양 상담은 내담자가 이제 와요. 아니면 갈 수도 있죠. 영양 전문가와 함께 1대1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스스로예요. 스스로 식생활 문제를 파악을 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스스로 모색하고 식생활 변화를 일으키도록 스스로 노력을 하고, 그래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영양 상담이라 한다. 그래서 영양 상담에 되면 좀 더 구체적인 개념들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스스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담. 내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물어서 알기를 원해야 되고, 스스로 찾아야 되고, 스스로 마음 먹어야 되고, 스스로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영양 상담의 기본적인 목표이고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양 상담은 위의 교육에 비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가 특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담자 주도적이고, 내담자가 누구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학생이에요? 학생을 이제 내담자라고 할 텐데, 온 사람을 내담자가 주도적이어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교육받으러 온 사람이 주도적이고 주도적이어야 하고, 또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것은 진행이 돼야 되며,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면하여 진행하고 영양 교육에 비해서 훨씬 더 역동적이다. 그냥 쭉 이론만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주고받는 것이 계속 소통이 되기 때문에 훨씬 역동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빨리 행동이 바뀔 수 있는 것은 훨씬 상담이 효과적이다 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한 것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둘 다가 자발적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식생활 변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고, 차이점은 영양 상담은 교육에 비해서 좀 더 내담자 주도적이다. 주인공이 좀 더 내담자 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면하여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하는 역동적인 면이 강하다. 이쪽에서 얘기했던 걸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대1이고 위에 있는 것은 1대 다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영양교육과 상담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이었고, 그럼 영양교육의 목표와 목적인데 여기서 1번이랑 2번을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목적이 1번이면 좋겠는데, 그죠? 목적이 좀 더 상위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목적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영양교육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볼 때 목적은 약간 추상적이고 목표는 약간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뭐냐? 목표를 통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하고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으며 질병 예방과 관리, 건강 증진을 꾀한다.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건강 증진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질병을 예방하고 있고 이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건강 증진을 하고 있다는 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이거는 그래서 제일 목표에 꼭대기에 있는 목표.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 그것이 되기 위해서 가는 구체적인 목적이고 만들어 놓은 것이 목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은 최고의 목적, 그러니까 goal이라고 하는 것이고 목표는 이제 다시 올라가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데 식품, 영양, 건강 이 5타네요. 건강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다.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뭔가를 교육을 해서 그 사람이 몰랐던 걸 알아졌다라는 것은 목표 달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이 사람이 질병을 예방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볼게요. 식생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등 긍정적인 식태도를 형성한다. 태도가 있죠. 여기서 줄을 끊는 것 한번 해보는데 지식과 정보에다가 1번에 줄 끊고 두 번째 긍정적인 식태도 형성 세 번째 볼게요. 식생활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에 관련된 것들을 식품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든지 조리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습득한다. 기술의 습득. 그 네 번째, 건강과 식행동을 습득 유지한다. 유지예요, 유지.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는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모르던 걸 알게 된다. 하기 싫었던 마음을 하고 싶어지게 만들었다. 하게 됐는데 이거를 길게 가겠다. 그래서 그것들을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단백질에 대해서 알게 됐다가 아니고 3대 영양소로 바꾸면 탄단지를 알게 됐다. 라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목표는 비타민이랑 무기질도 알게 되는 걸 잡는 거지. 그거를 달성하면 이 사람은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표들을 막 달성하다 보면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다양한 목표들이 같이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은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순서를 목적을 1로 먼저 보시고 두 번째로 목표를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약간 추상적이고 목표는 약간 구체적이다. 어저께인가? 어저께 아침에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약간 이제 강의 준비할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는 지인분이.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본인이 그 마사지 하는 거를 가서 자격증을 땄대. 우리 아들 친구의 엄마인데. 그래서 이제 대상이 필요하대.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해줄 테니까 누구 엄마 우리 집에 좀 오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간은 살짝 없긴 한데 얼마나 걸리니까 딱 1시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걸 해야지 뭐 또 어디 가서 테스트를 받고 잘 해야 그게 취직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나보다 나이는 어린데 자녀들이 나이가 같기 때문에 친구처럼 지내는데 갔어요. 가서 하는데 누워있는데 막 두드리더라고. 그러니까 잠도 막 오고 그런데 막 어깨랑 막 이런 데를 막 손가락을 막 이렇게 끌고 막 이런 거 알죠, 여러분? 막 이렇게 하고 막 여기 허리서부터 막 손가락으로 긁어가지고 시원하긴 엄청 시원해. 좋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6시부터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몸살이 난 것도 너무 아픈 거예요. 피부는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볼 때 좀 반짝반짝합니까? 엄청 바르긴 했어. 근데 이 관절통부터 시작을 해서 근육통이 오는데 이거는 한 1000m를 달리고 온 느낌인 거죠. 지금까지도 아파요. 이건 병을 키우고 말았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것만 하면 합격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다시는 안 갈 거예요, 그 집을. 손님이 너무 좋은데 이걸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걸 조절을 못 하는 거지. 있는 힘껏 하니까 그 사람이 했던 걸 내가 너무 아파서 우리 애 보고 등 좀 벌었더니 어머 줄이 막 가 있어 그래서. 근데 팔에 그러니까 멍이 든 거잖아.
그냥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근육을 뽀겠나 봐. 여기서 너무 아파요 지금. 그래가지고 몸을 꼼짝달싹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다고 대놓고는 못하고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진짜 감사했거든. 저녁 6시 되기 전까지. 아, 그때부터 이게 오는데 자꾸 바닥으로 깔아앉으면서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자, 봅시다. 우리가 영양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했으면 이제 하위 개념인 목표 달성을 하게 되면 사실은 목표 달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의는 목적 달성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걸 보시면 그렇게 해서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양 상태가 개선될 것이고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이것들이 다 뭡니까? 목적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면 목적에 도달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건강을 위한 사회적 의료 비용을 절감한다. 이 의료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사증후군 같은 거가 약간 기미가 보이면 건강검진하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전화가 와요. 건강공단에서. 누구 씨는 지금 이렇게 약간 대상자인데 식사랑 막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는가 내가 들었거든. 작년에 깜짝 놀랐던 거예요. 대사증후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화가 나서 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럴 정도면 일반인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방학 내내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하긴 했는데 이제 방학은 아니지만 쉴 동안 그러니까 1대1 관리를 해요. 오늘은 며칠 동안 운동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뭐 이러면서 그 생판 모르는 공무원이 나한테 내 건강을 위해서 하고 전화가 오는 거지. 우편물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보내주세요. 와봤자 우리가 하는 내용 그대로일 텐데. 근데 여기 여러분들 그 자료로 만든 자료도 여기 교재에 막 들어가 있어요. 너무 잘 그려놨더라고. 그래서 막 복사해 갖고 갖다 붙였어. 이해하기 너무 좋게. 그래서 나라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왜 나라가 내 걱정을 할까? 의료비로 나가는 그 공단에서 지출되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리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시켜서 그런 지출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끌어당기기 위해서 다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있다 어떤 큰 질병에 걸리면 보험도 적용 안 해주는 어떤 케이스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라는 때에 건강검진은 이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의료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암 같은 거 걸리면 지금은 전체 비용의 5%만 내면 돼요, 개인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큼의 암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부족해서 암 치료를 못했다고 하기에는 말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부분을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대신에 건강한 사람들이 나빠지지 않는 예방 차원도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고 아마 이제 내가 다음 건강 검진 때까지는 계속 그 아줌마가 전화가 올 것 같아서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그리고 진짜로 그게 나빠지니까 제가 어땠냐면 지난 겨울에 너무 몸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자고 나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갱년기가 온다는 느낌을 내가 받은 거지. 어떤 느낌이냐면 내 근육이 호일이라고 치면 막 구겨 놓은 것 같아, 호일을. 그럼 이게 편해지면 이렇게 쫙 펴져야 되는데 안 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막 기지개를 펴도 뭐도 안 해도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운동에 대한 것은 아직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너무 아파서 밤 11시 반에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동네를 한 6바퀴를 돌고 우리 집 앞에가 뚝방이 이렇게 있거든. 거기에 올라가서 그 할머니들 하는 거 있죠. 벽치기 막 이런 거. 이거 돌리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고 막 허리 돌리기 있고 막. 그거를 다 하고 2시간 반 만에 왔어요. 너무 몸이 힘들어서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2시간 반 만에 오니까 거의 새벽 2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몸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은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돼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갑자기 이게 훅 나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막 건강기능식품 찾게 되고 검진 한번 더 보러 갈까? 그래서 내가 마사지를 해준다 그래서 간 것도 몸이 좋아질까 봐 갔는데 완전 헛방.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여러분들이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몇 년 동안 종류별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해마다 다른 예시를 들고 있답니다. 실제적인 거니까 믿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의료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절감할 수가 있고 국민 복지 향상에 이제 기여한다.
그래서 목표 달성은 결국 목적에 대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영양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주고 가르쳐준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왜 갑자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높아졌을까, 우리 사회가? 그것은 간단해요. 하나는 다양한 변화가 온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여러 변화에서. 아래쪽에 나오는 글들이 있는데, 다양한 변화에 따른 필요성이 증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인구 사회적인 변화, 그래서 인구 구조의 고령화와 또는 사회적 변화 두 갈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의 고령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출산, 그리고 기대 수명의 증가,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노인이 많아지고 출생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사회적인 여러 문제 말고 우리는 영양적인 입장에서만 접근을 해보면 길게 살 텐데 길게 사는 동안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 수명을,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이에요. 수명이 기대되고 길어지고 있다라는 것과 건강 수명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거죠. 그래서 건강 수명은 아래쪽에 한번 적어 볼게요. 땡땡 있죠. 건강 수명. 기대 수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 수명 중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것을 빼고 건강하게 잘 살았는 기간을 우리가 여기서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데, 그냥 수명이 길어졌으니 건강 수명으로서 길어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영양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누구 대상의 영양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됐을까요? 노인 대상의 영양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된 것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1번에 해당하는 거는. 그래서 기대 수명의 증가, 고령화에 따른 것은 노인 대상 영양 교육의 필요가 증가했다라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고, 두 번째, 사회적인 변화예요. 이거는 잘 알다시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구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어떤 집은 조모, 부모, 자녀가 이렇게 있는 기본적인 것인데, 이제 그게 다 해체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식생활의 중심이 가족에서 개인으로 이동한다. 근데 첫 번째에 전통적인 가구의 해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사가 중요하다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걸까? 가정 식사예요. 혼자 있잖아, 그죠? 1인 가구는 전체 가정에서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랑 같이 먹을 때랑은 확실히 밥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가족 전 구성원이 먹는 가정식의 중요성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요성을 감당할 수 있는 가구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식생활의 중심이 가족에서 개인으로 이동했다. 이거는 영양 교육을 받을 대상이 누구에서 누구로 간 것 같아요. 원래는 주부가 알고 있었으면 됐잖아. 우리가 가족으로 살 때는 영양교육을 이사람한테 시키면. 그래서 주부였었는데 이게 변해서 가족의 전 구성원이 다 교육의 대상자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1인 가구가 되어서 혼자 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같이 살아도 엄마가 직장을 다니면 자녀들이 와서 스스로 밥을 챙겨 먹어야 되니까 자기가 알고 밥을 챙겨 먹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성원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육의 대상자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1인 가구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맞춤형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자, 1인 가구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는 것은 영양이 불량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영양 불량 위험률이 밑에 참고를 한번 적어 볼게요.
영양, 불량, 위험률이 높은 집단이 증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영양, 불량, 위험률이 증가하는 것은 1인 독거 노인 가정이죠. 가구, 독거 노인 가구. 이 경우가 가장 영양, 불량, 위험률이 높은 가구인데 이런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TV를 봤는데 일본을 보여줬어요. 일본이 그쯤에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독거 노인들이 많은데 독거 노인 중에서도 여성 독거 노인은 그래도 괜찮아요. 남성 독거 노인은 정말 먹을 거에 대해서 부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보건소에서 독거 노인 남성들을 모셔다가 요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 이제 동사무소 이렇게 있는 데서. 그래서 그거를 와서 할아버지들이 이제 요리를 해서 제대로 골고루 먹도록 하기 위한 방침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그 수준에 왔기 때문에 우리도 독거 노인들을 그냥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직 가르치진 않고 반찬을 싸서 배달을 하죠. 갖다 주는 경우는 있잖아요. 뭐 얼마만에 한 번씩. 근데 이제는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지원도 해야 되지 않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식생활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할까요? 식품 산업 변화와 식품 기술의 발달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가 옆에 한번 적어보시면 가공식품, 편의식품,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과 편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하고 있고 이것들이 발달을 해서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이제 잘못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골고루 균형 있는 식사를 못하게 된다는 문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국제화된 외식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음식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 외식 산업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 여러 나라에 통해서. 그래서 외국 음식이 전해짐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뜻은 국제화된 외식 산업이라 하면 외국 음식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제 먹게 되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 전달의 방법의 변화예요. 정보 전달이 옛날에는 보건소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그죠? 필요한 사람들은 병원에서 오늘 뭐 있대? 그러면 가서 들어볼까? 하고 이렇게 엄마들이 모여서 가기도 하고, 또 학교에 선생님들이 직접 가서 아이들에게 지도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 전달 방법이 SNS를 통해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가 그 흐름이 개인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SNS, 인터넷을 통한 SNS,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흐름이 개인화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게 제일 이제 문제죠. 개인화되고 있고 확산이 되고 있다. 스스로 한 사람에 대해서만 오는 것과 순식간에 퍼져나간다는 보급력이 굉장히 빠른 그런 이제 정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밑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식생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올바른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취득해야 되고, 정보를 올바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일 수도 있고 전문가들 집단일 수도 있다라는 걸로 해서 우리가 식생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도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증가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식문화의 변화입니다. 약간 중복된 내용이긴 한데 핵가족화되고 1인 가구의 증가. 그래서 가정 외 식품 섭취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선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양하고 풍족한 식품 환경 속에서 건강한 식품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영양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식품 선택을 할 적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교육을 했던 교육이 어떤 교육이에요? 식품 선택을 하기 위한 교육. 영양 표시제를 교육을 하잖아요. 아이들한테도 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식문화가 변화돼서 외식을 많이 하고 사갖고 오는 게 많을 때는 이러한 올바른 식품 선택의 교육이 많이 필요해졌다라는 걸로 정의할 수가 있고, 네 번째는요, 질병 구조의 변화입니다. 질병 구조의 변화. 질병 구조의 변화는 예전에는 전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높았어요.
근데 요새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성퇴행성 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만성퇴행성 질환의 사망 원인이 되는 것들을 보면 순환기계 쪽 한번 적어볼까요? 순환기계 질환, 그 다음에 대사성 질환, 암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이고 또 조금 그 차원이 좀 다른 부분으로서 봤을 적에는 영양 과잉과 불균형에 의한 문제, 영양 과잉과 불균형에 의한 문제. 자, 순환계 질환, 대사성 질환, 암, 그리고 영양 과잉과 영양 불균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만성퇴행성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영양 과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질환은 또 비만이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얘기했던 해당 질환들 플러스 비만으로 인해서 나가는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사망률을 보고 이 만성퇴행성 질환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나서 이 만성퇴행성 질환을 연구를 했더니 얘네들이 뭐와 관련이 가장 많더라? 식생활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생활과 관련이 있으므로 밑에 보면 만성퇴행성 질환은 식생활과 관련이 높은 질환으로 그것을 개선함을 통해서 발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늦출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 의료비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의료비의 절감은요. 개인의 의료비의 절감도 분명하지만 정부에서 이 의료비로 지출되는 비용의 절감을 얘기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점점 영양교육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교육에 대한 역할이 질병 구조를 통해서 중요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 내가 걸렸다면 어떻게 영양 관리를 할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국가 영양 정책 개발에 이 영양 교육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뒤쪽에다가 한번 찾아볼 건데 요것 말고도 오늘 할 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왜 국가 영양 정책 개발이 막 한 60년대, 빠르면 60년대, 한 80년대 초가 돼서는 영양에 대한 관심이 국민적으로 높아졌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높아졌죠. 누구나 다 영양을 다 얘기를 합니다. 흑염소 파는 어떤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은 나와서 지난해도 제가 얘기했지만 내내 와서 아라키돈산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면 아라키돈산이 많다. 근데 아라키돈산이 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계속 흑염소에 아라키돈산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 것과 작년에 내가 되게 불만이 많았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 방송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이제 아라키돈산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교육들을 해야 그런 것들이 맞춰지고 정말 맞다면 그런 것들을 알고 이제 국민들이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매할 적에 뭐 어떤 성분을 특별하게 얘기하지 말, 요거는 아니니까 본인들이 얘기하겠지만 그런 정책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광고도 제한을 두고 어떤 걸 하면 이제 잘못됐다는 걸로 해서 벌금도 주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면서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해서 2010년에 국민영양관리법이 제정이 됐어요. 이건 나중에 여러 가지를 많이 갖고 있지만 임상영양제도도 이 법에 근거해서 나오는데 페이지 162페이지를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열어서 찾아봅시다. 162쪽. 그래서 이 뒤쪽에는 156쪽부터는 여러분들 관련된 법규 중에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을 법령에 가서 다 따서 필요한 것만 쭈르륵 했기 때문에 우리 과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을 하다가도 이 법에 대한 것이 필요하면 여기를 보면 큰 전문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첫 번째가 국민영양관리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민영양관리법은 목적에 있어서 두 번째 줄을 보면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몇 년도에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까? 2010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국민영양관리법 옆에다가도 한번 적어보세요. 2010년에 만들어졌고 제정이 되었고 만든 부서가 어딘가?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 적어놓으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들을 주르륵 정리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 영양 사업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 적힌 것만 찾아볼 거예요. 보건소 영양 사업 페이지 133페이지를 보세요.
보건소에서 하는 대표적인 영양 사업 중에 영양 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것은 좀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점점 좋아졌다는 것이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이건 어디서 진행하는 거예요? 영양 플러스 사업은 장소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의 활성화, 그래서 영양교사가 배치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한 것이 있는데 170쪽을 한번 볼게요. 170쪽에 초중등교육법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서 이제 영양교사를 두는,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영양교사인가를 초중등 교육법에서 개정을 했고, 이제 교육부에서 이 사안을 통해서 2006년에 개정을 하면서 교사가 배치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영양 관리가 이제 관심이 증대가 됐는데 이게 페이지 158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7페이지 그 옆에다가 페이지를 쭉 적어 놓으세요. 지금 제가 어디 보세요 했던 것들을 7페이지에 그 관심들마다 페이지를 적으면 찾아보기 좋으니까 158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어린이 식생활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2008년에 만들어져 있다고 우리 그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주관한 부서는 어딘가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 다 보진 않겠지만 정의 밑쪽으로 가면요. 동그라미 2번에 여기서 이제 용어의 정의인데 어린이 기호식품이라는 게 있고 4번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라는 게 있고 5번째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 6번째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이런 것들 영양 표시에 다 나오는 거죠. 어린이들. 그게 근거가 다 이 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법에 근거를 해서 표시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급식 지원 센터 설치했던 것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뒷장에 보시면 160쪽을 보면 9번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그 지역 사회에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관련된 급식관리 지원을 하라라는 센터를 다 보건소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마다. 그것도 이제 여기 어린이 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해서 제시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사업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166쪽에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 있어요. 66쪽에. 66쪽에 보면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 있는데 이게 2009년에 돼 있다고 7페이지에 나와 있죠. 여긴 주관 부서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교육부 또 한 3가지 정도 나올 법하죠. 뭐 식약처일 수도 있겠고 또 식생활 그죠? 뭐 식약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것만 좀 특별해요. 그렇지. 농림축산식품부예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여기에 관련된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위에 목적을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을 개선, 여기 보면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그러니까 농촌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을 열심히 먹으라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농업 및 식품 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 걸 많이 사 먹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진 교육법이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국가 영양 정책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왜 생길까?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증가를 하니까 나라에서도 그것에 부응을 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영양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보시고, 자, 이제 교재는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 하고 프린트물로 넘어갈게요. 프린트물에 1페이지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전에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요약해서 구분해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국가 영양 사업이 쭉 진행이 됐는데 연도별로 보시면 1967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영양 사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국제기구가 주관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있는 농촌진흥청과 합해서 이걸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67년에 협약을 맺어서 68년에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7년에 보면 유니세프, FAO, WHO,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죠. 이때가 우리가 67년이었기 때문에 전후에 굉장히 삶이 힘들고 국민들의 영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국제기구가 도와주러 온 거예요. 와서 한국 국민들의 영양을 좀 업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이 세 부서가 같이 이 기관이 공동으로 해서 한국의 영양 사업 추진을 해야겠다라고 협약을 우리나라와 맺었는데 어디와 맺었냐면 농촌진흥청과 맺었어요. 맺어서 응용 영양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착수한 내용은 뭐냐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식생활 개선이에요. 식생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양식품의 생산 증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급자족, 그 마지막이고, 국민의 체위 향상. 네 번째가 식량 자금 모색. 그래서 식생활이 너무 탄수화물 위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좀 조정을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요 대상은 농촌이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농촌이었기 때문에 국민을 대상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인구가 적용 대상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생활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 영양식품의 생산 증가인데 여기서 대표적인 영양식품은 단백질 포함 식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포함 식품을 좀 먹어야 되겠다. 너무 영양적인 불균형이 있어서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했는데,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농촌에서 날 수 있는 것,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콩이나 계란 같은 거, 콩 많이 재배해서 먹게 하고 계란을 먹게 해서 이제 좋게 해주는 거고, 또 하나는 체위가 너무 작으니까 체위를 향상시킬 수 있게끔 식생활을 패턴을 바꾸도록 하는 교육. 그 다음에 식량 자금, 스스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을 만큼 농사를 지어서 그것들을 먹고, 이제 왜냐하면 자급이 안 되면 사 먹는 게 아니고 굶게 되잖아요. 못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만큼은 자급할 수 있게끔 이 부분들을 농촌진흥청에서 도와주면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의해서 제일 최초로 진행된 것이 이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응용영양사업이에요. 이름 자체가 응용영양사업. 그 다음에 1969년에 국민영양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근거법은 식품위생법과 국민영양 개선령에 준해서 국민영양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중간이 많긴 한데 특별한 것들로 이제 점프를 해보면 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는 동시에 영양교육 활성화의 분기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각 보건소에 영양사를 배치해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이제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영양사가 돼서 공무원으로 갈 수는 없었거든. 보건직을 시험 쳐서 다른 걸로 갈 수가 있지만 영양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그때 아마 석사를 아마 마쳤을 거예요. 대학원을 마치고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건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담임 지도 교수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공부하고서 그리 가려고 하느냐, 이제 이건 거지. 그 사업에 대해서 아직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그저 사막에 한 발 딱 디디는 격인이었으니까. 그래서 후배가 이제 갔는데 또 이제 막았던 한 사람이 저희 어머니가 그때 보건소에서 공무원으로 계셨거든, 간호사로. 그러니까 미리 와 있는 영양사들이 하는 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 직원이 거기 가서 영양사업을 한다고 하니 아직
전문성이 드러나지 않고 사업이 나오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나이가 많이 든 꼰대 공무원 아저씨들이 차심부름 시키고 뭐 이런저런 심부름 시키고 자기 업무들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니까 이제 내가 간다고 시작해 절대 반대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하지를 못하고 우리 후배가 갔는데 마침 저희 어머니가 근무했는데 우리 후배가 간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봐주세요. 그러고 그랬더니 이제 잘 봐주기보다는 뭐 이제 도와주고 빨리빨리 적응하게 도와주기만 저희 엄마가 했는데 점점 좋아진 거지. 이제 점점 뭐 일이 쉬워졌다는 게 아니라 자기 일거리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영양 사업이 생기니까. 그리고 한 7, 8년 지나니까 나보고 너 그냥 올 걸 그랬나 봐. 그때는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신청자가 많지 않았고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면 보건소에서 그냥 기본 어떤 절차만 밟으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거였던 거예요.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기면서 이제 각각 기관적이 자기네 지역에서도 영양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눈이 띄면서 영양 교육에 대한 어떤 분기점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분기점이 되기 시작한 법이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이게 95년에 생겼고 이 증진법을 근거로 기금을 마련하여서 국민건강 개선 사업이 이제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국민건강 생활 실천 사업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건강생활 실천 사업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 뭐냐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양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보건소에 영양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양사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내용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사업.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사업이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건강생활실천 사업이더라. 내용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사업이 있었고 98년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사실은 69년부터 있었죠. 쭉 진행이 됐는데 이때 근거법이 이때는 식품위생법이었어요. 69년에는 보세요. 맞죠? 그지? 69년에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해서 이게 진행이 되다가 98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서 3년마다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3년마다 실시. 그리고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헬스 2002 뭐 이렇게 해서 2020 해서 2002, 2010, 2030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재에 대한 부분 헬스 2011이 아니고 2020이에요. 두 번째. 동그라미 밑에 이렇게 세 개의 군으로 나누어집니다. 20 헬스 이렇게 나누어서 HP 2002 동그라미에 2002년부터 헬스 2002가 있었고 2011년부터 헬스 2020을 시작을 했고 2021년부터 헬스 2030을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거 좀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이것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주요 내용은 주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시행하여 고혈압과 당뇨 관리 사업을 이제 집중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2020년에는 헬스 2002에서 1차 산업이 있었고 2011년부터 3차인 2020이 시작이 됐고 2021년 작년부터 헬스 2030이 다시 진행이 되면서 뭐 목적이라든지 슬로건, 주제가 막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보충 영양 관리 사업, 시범 사업이 실시됐는데 이거는 미국의 WIC 프로그램과 유사한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처음 사업의 이름이 보충 영양 관리 사업이었어요. 이름 자체가. 위에 있죠. 2005 밑에 보충 영양 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후에 얘가 이름이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을까요? 영양 플러스 사업으로 얘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보충 영양 관리 사업이었는데 이후에 영양 플러스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고 2007년부터 그리고 5까지 왔고 이제 9번으로 먼저 갈게요. 영양 플러스를 했으니까 2009년부터 영양 플러스 사업이 전국 보건소로 확대가 되었고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임산부, 출산부, 모유 수유부까지 확대.
그 다음에 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전국이 아니고 기준이 되는 가정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건강 영양조사가 바뀌는데 여기 근거법이 잘못 적혔어요. 근거법은 동일하게 위에서 했었던 것처럼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조금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2007년부터 바뀐 건 어떤 걸로 바뀌었는가 하면 매년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매년. 그래서 이 속에 나중에 한 번 더 나올까? 한 번 더 요것만 정리한 표가 뒤에 있어요. 그 4번에 다시 정리한 걸 다시 정리해 줄 텐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거법이 국민영양관리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면 우리나라 영양사업의 큰 것들의 틀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것을 지원하는 법이 어떤 법이 있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참고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